네,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처음으로 북측이 제안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응한 건데요. 네, 하지만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북한 매체는 남측이 미국 주도의 제재에 편승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네.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와 성과를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 판문점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조평통 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측은 4명이고 북측은 우리보다 1명 더 많은데 네. 라인업의 면면을 좀 보면은 약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제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면 이번 조금 특이하죠. 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 회담이 있을 때 보면은 거의 같은 이 소속으로 같은 지금 같은 금년에 급으로, 그렇게 그렇죠. 예. 역할도 비슷하게 맞춰서 우리 한국 측에서 맞춰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의제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전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리성근은 늘 조평위원장은 나왔던 사람이고요. 하나 박용일 부위원장이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종수 부위원장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빠지고 새로운 인물로 이제 한 명이 다시금 나온 게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철도성하고 국토환경성 뭐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그쪽에 조금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철도나 또 도로 교통 문제 그쪽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좀 의제를 많이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근 장관하고 난간표 NSC 이제 2차장 분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정상회담의 의제나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큰 틀에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쪽에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서로의 이제 출전 그 모습입니다. 근데 좀 주제가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서로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우리 쪽에서는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천혜성 차관도 그렇고 천혜성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 판문점 정상회담 때 의제위원장을 하면서 남북한 간에 논의될 주제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논의는 뭐 협상은 논의 협상은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루 만에 끝냈죠. 예. 하루 만에 91분 정도 했더라고요. 짧게 했었죠. 예, 91분 1시간 반 정도 합상하면서 뭐 정상회담에 관련된 것을 다 끝내버렸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할지 아니면 북한 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을 봤을 경우에 철도 문제나 도로 문제 그쪽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정상회담은 이것이 된 이후로 밀고 가면서 조금 우리에게 압박하는 형국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아까 뭐 앵커 멘트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또 불만을 표출했거든요. 뭐 이걸 보면 일종의 의제 압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안 드는 일만 하겠다는 심산이냐, 또 여건이 조성되지 않다 이런 푸념만 늘어놓고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좀 남북 경협 문제를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지 이 여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북한이 최근 며칠 동안에 보게 되면은 미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양면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한편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독특한 게 그러면서도 대통령 순회의 의중과 다르게 고위 관료들이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온 거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지금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또 돈은 안 쓰는 그런 연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달 전까지 보면은 북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돈 이야기 안 하겠다, 정치적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종전선언 평화 체제 문제를 주로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형국이었고 그러면서 한국하고 중국을 통해서 경협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나름 이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미국의 의지 자체가 대단히 안 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가면서 미국이 제재를 조금이라도 뒤로 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중국에서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경제 제재 푸는 문제는 동시에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장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제재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유연하게 만들 그런 압박은 이번에 참석자를 봐서라도 볼 때도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보니까 이번에는 뜬구름잡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전민 배치한 것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팔을 엎진 않겠지만 그냥 이거 두루뭉술한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똑바로 얘기하자.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이번에 나오는 철도성이나 이렇게 환경성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실질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상을 하겠다고 이제 불러온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반면에 이제 한국 측에서는 이제 더 큰 주제를 정상회담 쪽에 무게를 줄 거라고 예상 북한 쪽에서 하고 있어서 북한 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잡고 이제 한국을 좀 압박하는 형태를 가져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맞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은 이번에 보게 되면 5월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 보게 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굉장히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 대통령께서 판문점 회담을 급작스럽게 비밀리에 만났고 그 의중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게끔 해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 쪽에서 볼 때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나름 지난번에 그런 어려운 고비도 넘겨준 게 있는데 굳이 또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북한 측에서 본인들이 무슨 시혜를 베푼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산법이 다를 수가 있어서 북한도 북한의 압박에 쉽게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아까 지금 저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얘기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일단 진행 과정을 굳이 좀 예상해 보자면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그럴 테니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제 협력 같은 거 그러니까 조건부식 같은 느낌처럼 그렇게 좀 어떤 그런 것들을 내걸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북한은 저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 측에서 굳이 그것을 받을 이유는 별로 지금 상황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과 북 간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상회담 자체가 의미를 갖기보다는 한반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어야 된다고 본다면 어쨌든 이번에도 그냥 쉽게 이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테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구체성을 좀 띌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비핵화에 관한 북한 비핵화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쉽게 그냥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언제 열리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텐데 그렇습니다.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열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빠른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남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더 구체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결국은 지금까지는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쨌든 남북 관계를 조금 더 밀접하게 가져가면서 북한의 속내를 더 깊숙이 알고 그걸 이제 미국에 전달해 주면서 또 그 관계를 고리를 풀어내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굳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또 다른 더 이 속내를 듣겠다라는 것보다 일단 상황을 더욱더 좀 진전시키는 쪽에 무게가 더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좀 가깝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상회담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다면 이번 주면은 이제는 또 역으로 해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받아서 그러니까는 북한을 압박을 좀 설득을 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조치들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은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내겠다 그런 입장에 대해 보증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역할,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될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우리가 요구할 생각을 수 있는 합니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한 게 이제 보증자 역할, 운전자가 아니라 보증자 역할, 북한의 특별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얻고자 하는 미국의 종전선언이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얻어내겠다. 그렇지만 북한의 행동이나 어쨌든 의미 있는 입장을 내놓아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국에 반드시 그걸 얻어내겠다. 동맹국이라는 게 사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것을 두고 이제 이 보증자 역할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진전을 좀 이끌어내면서 네, 또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뭐가 드러났을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경협에 있어서도 좀 네. 뭔가 패를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인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신고 절차에 관해서라도 의미 있는 북한의 행동들이 나와야 될 거다. 그걸 이후에 이제 그걸 통해서 북한이 얻고자 했던 그러니까 미국은 신고 검증을 끝나면 그걸 가지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해줘야지 믿고 나면은 신고 검증 절차를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신고 검증 절차를 의미 있게 가져와라. 그러면 그걸 들고 반드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있으니 믿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종전선언에 대단히 중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설득해내겠다라는 입장에서 보증을 서고 보증자의 역할이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해야 거군요. 되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올해 종전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간 선거 전에 뭔가 좀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좀 어떤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앞서 지금 미국이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많은 것을 양초화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의 행동은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김정은 위원장의 말만 믿고 그냥 너무 많은 것을 초기에 양보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압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 뭐 그건 선언이니까 네. 정치적 선언 뭐 국제법적인 이 규제가 없는 없는 그런 종전 선언 정도는 지도자 간에 뭐 분위기가 좋아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황이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압박이 되고 불편해지고 나니까 그거조차도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좀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북한이 뭔가를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유해 송환 같은 외곽의 어떤 이슈와 핵심적인 이슈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가 있어야지 미국 조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한 걸음 더 진전된 입장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봤을 때도 이전보다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기는 요원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미국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핵심 목표다고 공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할 때 메넨데스라는 그 외교 상원 의원이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미국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석하고 CVID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비핵화의 그 미국의 목표를 북한도 동의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충분히 이해했다고 나는 믿는다. 그 정도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청문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제 예. 서울 상암동에서 이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를 보면 관중들이 골을 넣을 때 울려 퍼지는 그 함성보다 이 몸싸움 후에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반응들이 관중들 속에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남북 민간 교류의 신호가 켜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국가적 어젠다가 있고 또 네. 이제 그 시민사회 어젠다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시민사회 의제로 봤을 때 이런 그 문화 교류 아니면 체육 교류 이런 교류는 충분히 활성화되는 것이 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 남북 관계가 향후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야 할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 핵 문제를 두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버텨내려고 그러면 근육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런 근육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게 되면 아주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데 버텨내는 근육의 역할로 이 시민사회에서 교류나 이런 그 유대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번에 그런 중요한 한 걸음을 띄었다고 보고 뭐 경기력은 우리 한국이 안 좀 되더라고요. 많이 좀 안 됐나 봐요. 어쨌든 네. 또 정신적인 파이팅이 넘치는 북한 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그 외화벌이에 좀 열을 올리던 북한이 돌연 이게 중국인 단체 관광의 유치를 중단을 했는데요. 일단 그 북한 정권 수립이었던 구구절을 앞두고 중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뭐 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9월 초쯤에 시 주석의 방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단히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경로로 저도 좀 중국하고 여러 경로를 조금 알아보니까 예.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저도 확인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9월 초쯤은 시 주석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구구절을 앞두고 건국 70년, 건국 이제 70년을 앞두고 이제 북한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시 주석이 이제 북한에 와서 예. 그게 뭐 당일날까지 있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임박해서 왔다 가든지 어쨌든 뭐 북한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이루면서 이래 가지고 굉장히 그 분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게 되면 뭐 어떤 얘기를 좀 의자가 좀 테이블에 오게 될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더 특별하게 더 의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3번 정도 만나가지고 네. 시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 관해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남아 있는 이제 더 구체화시켜서 예. 경협 문제에 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거조차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의지 표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 주석이든 북한에 대해서 경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갈등이 대단히 고조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적인 여건과 엮어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북한의 입장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유한 제스처는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런가 하면 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북한에서 포착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구구절이 정권 수립 70주년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열병식에 ICBM이 나올지 이 되게 예민한 부분도. 부분이잖아요. 네. 예민하죠. 예.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구구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대내적으로 대적으로 해야 하는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대단히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 속에 내용을 뭐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개됐던 무기 그중에 거기에는 ICBM도 포함되는 무기들은 분명히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대단히 미국과의 관계나 한국 정부도 난처해질 수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건군절 행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ICBM이나 SLBM이 나올까 막 굉장히 좀 촉각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ICBM급은 나왔죠. 새로운 이제 SLBM이나 그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네. 재미난 거는 그때는
생방송을 하지 않고 녹화 방송을 해서 잘라가지고 예민한 부분 빼고 이렇게 공개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키로 그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내적인 요구와 대외적인 긴장도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북한이 취했는데요. 네. 아마도 이번에는 그런 이번에도 대내적으로 로키 필요한 스탠스로 것과 할 수 있다라고 로키는 보시는 하되 대내적인 그런 분위기를 띄운다는 입장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에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던 거지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나라에 반입되온 사실이 며칠 전 관세청의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결과를 종합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이 불거져 나왔을 때 미국 외교 하원의 외교 위원장이 한국의 업체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보이콧 가능성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이제 혐의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혐의는 이제 업체들이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들여온 게 많았고 하나는 네. 북한의 석탄인데 그것을 코크스로 속여서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다른 그 화물로 속여서 한 거 두 가지 이제 혐의로 일단은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 사항은 사실 10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2017년 10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의 행위였기 때문에 크게 유엔 제재 결의와 정면적으로 완전히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 유엔 제재가 11월에 있었기 때문에요. 네. 맞지 않아서 그거는 피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후에도 2017년 10월 이후에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북한 배가 한국에 와 있고 했는 사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한국이 어떻게 지금 조사해내고 할 것이 하는가 그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것이 그냥 한국으로 지금 이제 국무부에서는 특별하게 한국의 이번에 조치에 대해서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무부의 입장보다는 재무부의 입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재무부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부에서는 8월 3일 날 이미 벌써 러시아에 대해서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했습니다. 사실은.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북한에 또 금융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러시아의 금융기관 두 개를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는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올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이런 거 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한국 정부가 했는 거는 그냥 묵인하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공정하게 수사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제가 볼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종전선언 논의 이후에 북미 대화가 좀 이렇게 답보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가 더 좋아진 건 아니고 북한의 어떤 이런 제재 구멍을 피해간 정황이 포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북미 관계적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어렵죠. 그러니까는 유엔 제재 결의라는 거 자체가 결의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재 결의가 일어나면 모든 회원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위반 사항들 예상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속 그걸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당사국인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처럼 미국에서도 사전에 정보까지 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벌써 꽤 10개월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영향 미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긴장도 있는 북한의 그런 예상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 열리는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